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이번엔 경기 북부와 서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어젯밤에도 극한 호우로 잠 못 드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철저한 안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출근길, 빗길 운전과 보행 모두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싱크홀 사고 위험도 높아진 상태라서 주변 안전에도 더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산림청에선 어제 저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산림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제 내린 비로 의정부역부터 대곡역을 잇는 교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첫 차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다가 연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기상 상황과 이런 교통편 운행 정보도 이용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의 흐름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기보다 적당히 민폐도 끼치면서 사는 게 건강에 이롭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돌아보고 또 좋은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부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게 하는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콩이나 가루쌀, 사료작물 재배를 정부가 장려했었는데 논콩 재배 면적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서 국산 콩 수요처가 증가하지 않아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소식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인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의 흐름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 정부가 현장의 반발에도 이렇게 강하게 추진해온 정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감산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은 수년째인데요. 쌀 소비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생산은 크게 줄지 않아서 쌀이 과잉 생산된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지난 2023년엔 전략작물 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 등을 재배하도록 유도했고요. 헥타르당 이모작이 아닌 농콩만 재배하면 당시에는 헥타르당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이었는데요. 12월 12일에 농식품부는 보다 강한 쌀 감산 정책을 내놨는데 바로 벼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 줄이겠다, 이런 목표치를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12월이면 이듬해 농사계획을 세우는 시기인데 갑자기 작목을 바꿔야 할 상황에 놓인 농민분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당시 농민단체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목표 면적 할당 부담 등으로 일선 공무원들도 어려워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컸고요. 이를 실행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이 뒤엉키면서 올해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에 변화가 감지가 된다고요. 예, 전략작물 직불제가 선택적 인센티브였다면 이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은 목표 면적 할당량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적이면서 또 목표 면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불이익도 뒤따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정책은 공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심으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논은 물을 채웠다 빼냈다 하는 식으로 농사를 짓는 데라서 습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논에 벼 대신 심을 대체 작물의 선택지가 많지 않거든요. 주로 콩이나 가루쌀, 사료작물 등을 심었는데 올해도 농민들은 이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에 따라서 논에 콩 등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가 지난달 말, 그러니까 7월 말에 생산자 단체와 간담회를 했고요. 논콩의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 이 적정 재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 생산을 줄이려고 논에 콩을 심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논콩의 과잉 생산 우려가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벼 대신 심으라고 권장한 논콩의 수급 과잉이 문제가 됐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 벼 대신 심은 논콩은 모두 수매해 왔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확인했을 때도 이 논콩의 비축 창고가 가득 찼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논콩 재배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22년에 논콩의 재배 면적은 11,400헥타르였고요. 이 전략작물직불제가 도입돼 2023년엔 18,300헥타르로 전년 대비 61%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예상되는 논콩 재배 면적은 35,000헥타르가량입니다. 전체 콩 재배 면적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 논콩 재배 면적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입니다. 네. 논콩을 장려하던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그만 심으라고 이렇게 바뀌면 정책의 신뢰도 무너지지만 그 피해가 모두 농가들한테 갈 텐데요. 예, 맞습니다. 이 쌀 감산 정책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이 정부가 논에 콩농사를 유도했고 또 실제 논콩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분들은 당장 내년에 어찌해야 할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논에 벼 대신 콩을 심는다는 게 단순히 작목을 벼에서 콩으로 바꾸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이 논은 벼 재배에 맞게 항상 물이 고이는 구조인데 콩은 습기에 약한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로 준비라든가 물 빠짐이 나쁜 논은 콩 재배에 맞게 두둑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벼농사는 기계 작업이 가능하지만 콩농사는 기계화율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 부담도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또 벼농사에 썼던 농기계와 다른 기계가 필요한 것도 이제 농가들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논콩 농사는 벼에 비해서 힘과 돈을 더 들여야 하는 농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콩 과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콩 자급률 얼마나 되나요? 예,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요. 논콩이 과잉이라는 것도 실은 자급률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2024년 농식품부가 세운 콩 자급률 목표치가 35.3%거든요. 네. 27년까지는 43%로 콩 자급률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콩 자급률 35%라는 말은 100개의 콩 중에서 35개만 국산 콩이고 나머지는 수입 콩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두부라든가 장류, 콩나물, 콩기름 이런 대부분이 수입산 콩이 원료인 상황입니다. 즉 정부가 콩 자급률을 높이고 또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서 콩 재배 정책을 강화할 때 소비처도 함께 마련했어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그럼 정부의 입장은 현재 어떤가요? 예, 논콩 재배 면적을 내년에 10,000헥타르 정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자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내년에도 논콩이 올해 수준으로 재배될 경우 2027년부터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논콩을 비롯한 논타작물의 면적 감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10월 말까지 콩 수요 확대 방안을 생산자 단체와 함께 협의하겠다 이렇게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국내산 논콩이 처치 곤란이라는 건 인정한 셈이고요. 이 국산콩 수요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거든요. 이 뾰족한 수요 확대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논콩 생산을 줄이는 것밖에 답이 없을 듯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논콩뿐만이 아니라 논에 권장한 가루쌀, 사료작물들의 수요처도 크게 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반복될 우려도 큽니다. 그 벼 재배 면적 감축이란 중요한 정책이 단순히 쌀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과 국민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데요. 네, 이 벼 감축은 식량 자급률 문제에 연결되고요. 일본이 겪고 있는 쌀값 폭등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벼를 줄여 심으면 타작목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도 숱하게 나왔던 건데 왜 정부 당국에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농촌 현장에서 농업 정책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농정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면밀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다 우려됐던 일이었는데도 정부가 정책의 신뢰를 잃는 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잖아요. 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농수산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음을 돌보고 일과 관계, 삶을 성장시키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에게 민폐 끼치지 말아라,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걸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이 민폐를 끼치다는 게 꼭 나쁜 의미일까요? 오늘은 건강하게 민폐 끼치면서 사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바웃 심리상담센터 함광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함광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디어에서 또 주변에서 각종 민폐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대부분 민폐 끼친다고 하면 부정적인 일들 그리고 이미지나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보면 이제 모 배우의 이제 자녀가 뭐 식당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제 SNS에 업로드돼서 그게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고, 네. 또 최근에도 제가 또 이렇게 인터넷 보다 보니까 그 버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서 양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누가 이렇게 찍어서 이제 막 그 인터넷상에서 막 갑론을박이 이거 민폐다, 너무했다. 또 일부는 또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너무 더운데 막 이런 얘기들도 많고, 뭐 예전부터 뭐 많이 언급됐던 뭐 카공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가 함께를 강조하는 문화이다 보니 함께하는 것을 뭔가 저해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 관심도 많고, 그러면서 이런 민폐 끼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더욱 더 부정적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민폐를 끼칠 때도 있고 또 민폐상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 둘 다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과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당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양산 일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게 사실 기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민폐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제 뒤에 한 분이 계셨고 어떤 분들이 저쪽에서 막 뛰어오길래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탔는데 그 순간 잘 생각해보면 제 뒤에 있는 분은 이게 되게 빨리 올라가고 급해야 되는 급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한테 저는 오지랖 부린 민폐가 되는 거고, 네. 또 그 엘리베이터를 탄 분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배려를 받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잡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민폐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좀 애매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이상 서로 부대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뭐 극단적으로 막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뭐 미움받을 용기에 뭐 아들러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뭐 모든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의 근원은 인간관계다. 사실 사람만 없으면 우린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어떤 무균실 같은 공간에서 살지 않는 이상 사람과 사람은 부대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민폐를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건 어느 정도 감수하기도 해야 하는 영역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별명이 프로 죄송러라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 별명이고요. 지금은 조금 반쯤 해방됐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이제 그런 민폐를 끼치는 것에 너무너무 이제 민감하고 제가 민폐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입에 자꾸 이제 미안하다 죄송하다를 너무너무 달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뭐 미안한데 뭐 좀 해주면 안 돼? 뭐 맞아요. 죄송하지만 물 좀 주세요. 뭐 죄송하지만 김치 좀 주세요. 뭐 사실 이게 뭐 그냥 실례합니다 정도의 개념인데 이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유독 많이 썼던 거죠. 아. 유독 너무 많이 쓰고 막 이제 그 당시에는 막 그 늦으면은 늦는 대로 너무 늦어서 미안 미안해. 이게 막 입에 배고 막 하물며 뭐 A라는 친구한테는 연락해서 야 내가 너무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해 뭐 그러고 또 좀 한 5분 있다가는 B에게 전화해서 야 갑자기 전화해서 너무 미안해 뭐 이러고 그러니까 뭐 미안할 일 천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로 불참러 뭐 이런 단어가 굉장히 유행할 때였는데 네. 그래서 너는 프로 죄송러를 해라. 그래서 프로 죄송러가 됐었는데요. 뭐 그런 모습이 제가 결혼을 하고도 이어져서요. 네. 그 이제 그냥 아내한테도 계속 미안한데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뭐 이건 기본이고 아, 미안한데 이렇게 해줘. 네, 미안한데 네. 저것 좀 해줘. 이렇게요? 뭐 사실은 해달라고 한 다음에 해주면 고마워라고 해도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너무 뱉고 그뿐 아니라 이제 막 이제 자꾸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뭐 이제 아내가 이렇게 표정이 좀 그날따라 이렇게 씁쓸해 보이면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계속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걸 너무 자주 하니까 이제 아내도 이제 슬슬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나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상대방 그럴 수 눈치 보게 있겠네요. 만든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이게 짜증이 나니까 제 아내도 상담 심리사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하루에 3번만 해라. 미안하다는 말을. 네, 미안하다 죄송하다 또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이런 말 3번만 해라. 3번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을 청구하겠다 10,000원씩. 벌금을 매겼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매일 저녁에 진짜로 그걸 정산을 해가지고 오늘 몇 회 사용 몇 회 뭐 어디로 입금하세요라고 이제 카톡으로 보내더라고요. 우와.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요. 이제 참 금융 치료가 강력해서 좀 덜하게 되더라고요. 그 대표님이 남한테 부탁을 또 하고 신세지고 민폐 끼치는 거를 절대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신가 보네요. 네, 그런 게 진짜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누군가가 저한테 뭘 이렇게 잘 해줘도 부담이었고 왜냐면 저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선물도 사실 안 주고 안 받았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부터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상대방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걸 너무 이제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도 막 죄송하지만 미안한데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뭐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상담실에서 정말 이런 분들을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너무 일찍 와서 죄송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너무 딱 맞춰 와서 부담스러웠겠다고 막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되게 착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 저 또한 배려하는 그러고.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착하다라는 얘기를 듣지만 착하죠. 착한 건데 이게 한편으로는 관계에서 나도 있고 타인도 있는데 어느 정도 타인을 배려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인 관계를 맺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타인을 배려하다가 뭐 이제 나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한 거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되게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 네. 같은 것들이 좀 강한 분들이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흠도 잡히지 않고 네.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모를 실수에 대비해서 막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몇 번씩 검토하듯이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떤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면 이게
어쩔 때는 누구의 탓도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내 잘못인가 아니면 나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은 게요. 제가 막 반농담처럼 하는 말들이 우리가 왜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내불남로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제 남이 하는 건 다 괜찮고 내가 하는 건 다 잘못됐고. 이게 어쩌면 완벽주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관련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막 뭔가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이제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또 이런 분들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잘 됐을 때는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주변이나 뭐 환경이나 뭐 운이 좋았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과도하게 자연스럽게 자꾸 내 탓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내 탓을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냥 숨 쉬듯 그게 말 그대로 너무 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배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성장 과정에서 네. 내가 너무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경험을 많이 했을 때 그런 게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 어려워서 시험이 이번에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못 봤을 때 네. 예. 그때 이제 부모님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네가 더 열심히 했어야지. 또는 뭐 몸이 아파서 뭐 시험을 못 봤는데 컨디션 조절도 너의 역량이다. 또는 뭐 이제 시험을 90점 맞아 신나가지고 이제 막 왔는데 야 너 저기 10점은 어디 갔니? 뭐 이런 말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뭐랄까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몸에 배서 관계에서도 민폐 끼치는 걸 지나치게 두려워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난을 하고 또 자책을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몸에 배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그런 언어나 행동이나 태도들이 반복되다 보면 맞죠. 자존감이 떨어지죠. 이게 되게 많이들 들어보신 얘기겠지만 어떤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습관들이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게 태도가 된다고 하고 네. 그런 태도들이 또 반복되면 그게 어떤 나라는 사람, 나라는 정체감, 성격이 된다고도 하죠. 그래서 계속 사실은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반복적으로 죄송하다, 뭐 미안하다 이것도 너무 과하게 하면 좀 경계해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자꾸 죄송하다 하다 보면 정말 죄인같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말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학창 시절에 이 문제야로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찍힌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들은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뭐만 하면 선생님한테 그냥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면 무조건 그 친구가 떠든 거고 먼저 뭐만 하면 자꾸 욕을 먹으면 네. 이 친구들 보면 되게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혼나니까 그렇죠. 그냥 자꾸 이렇게 위축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책을 한다는 건 내가 나한테 계속 욕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왜 그렇게 뭐 잘못하고 있니? 이런 말들을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주변으로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 셀프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자존감이라는 게 나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 비난을 계속하면 그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런 현상이 좋은 관계 맺음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막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서운함을 느끼면 이제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뭐 갈등이 생기면 이 관계가 막 끝나고 이럴까봐 이제 더 이제 민폐를 조심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단기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인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해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친구가 저를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안 나간다고 하면 이 친구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네. 그냥 계속 나가요.
계속 이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막 그 피로도 쌓이고 그리고 이게 사람인 이상 이 불편한 감정들이 이렇게 뭐랄까 계속 쌓인단 말이죠. 그렇죠. 이 친구를 만나면 뭔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아주 사소한 것에 이렇게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착했던 애가 갑자기 뭐 이렇게 급발진을 하지? 예. 당황스럽죠. 그렇죠.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사람이 늘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더 크게 느껴지듯 네네. 그런 게 더 이제 상대방에게 크게 느껴지고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겠죠.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도 어떤 부당한 짓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혹은 너무 도맡아서 내 일을 다 하고 뭐 어떤 부탁을 하는 게 패기치는 걸까봐 내가 다 도맡아하고 이런 게 너무 이제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다 좋아하겠죠. 네. 아니, 처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 다 해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되게 이게 감사한 마음이 주변에서 들지만 언제부턴가는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면 저 사람한테는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 약간 만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이제 관계에 불균형이 생기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막 호구 같은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관계라는 게 일방적인 배려가 아니라 서로의 그 욕구나 이런 것들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네. 그러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좀 해롭게 될 수 있겠죠. 예. 네. 3253님이 저도 미안하다는 말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 말보다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미라님이 상담사님 목소리 톤 자체가 배려심 철철 느껴지네요. 오늘 내용 공감돼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목소리를 내보도록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내 자존감도 상하는 일이고 좋은 관계 맺음도 어려운 일이 이렇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 누적이 되면은 이 자책하고 자존감 상하는 일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주변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인 관계를 맺는 분들인데 네. 정말 운이 없게도 주변에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맺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착취적인 관계가 생겨버릴 수도 있고 네. 요즘 막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에게 되게 잘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요. 뭐 네. 사실 그런 이렇게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인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되게 착하다는 평가도 듣고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지만 뭐 크게는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계에 해롭다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관계에서 내가 너무 쉽게 대해진다. 상대방에게 좀 막대해져도 되는 사람이 된다. 요게 반복된다. 또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나에 대한 정체감 자체가 나는 좀 막대해져도 되는 사람이다. 그런 정체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또 제일 결정적으로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인 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고 왔을 때 너무 지칩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이 뭐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뭐 MBTI, EI 뭐 이런 것과 무관하게요. 네.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오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힘든 거를 몰라요. 그냥 습관대로 하니까. 네. 근데 집에 왔을 때 분명히 난 놀고 왔는데 마치 그 일하고 온 것 같은 느낌? 정말 모든 게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막 털린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우울감도 느낄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더불어 무엇보다 우울감이라는 경험은 어떤 상실에서 비롯되거든요. 크게는. 근데 이제 나에 대한 존중감이 상실된 경험을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스스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우울해지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한테 민폐 끼치지 말라고 해서 더 배려하고도 귀찮게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건데 이게 더 배려하는 게 이렇게 나한테 잘못하는 일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약간
제가 이런 민폐에 관련한 얘기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그래서 민폐는 다 무조건 뭐 해도 되는 거고 배려하는 건 나쁜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배려하는 거 너무 좋죠. 당연히 네. 이제 필요한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배려의 방향이 타인에게 100이고 나에게 0일 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민폐도 당연히 안 끼치면 좋죠. 근데 타인에게 민폐 안 끼치려고 하다가 나한테 엄청나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네.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타인에게 이제 예를 들어 회사에서 폐 안 끼치려고 일을 되게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막 이제 병에 걸리고 진짜 맞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에.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문제다라는 것을 좀 몇 가지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 좀 말씀드릴 게 첫 번째는 약간 멈추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또는 내가 어떤 배려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냥. 예. 근데 그런 순간에 잠깐 멈춰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네. 내 상태가 어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의 컨디션, 마음의 컨디션 이런 것들이 어떤가를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그게 배려하는 행동이든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든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은가 하기 싫은가 그러니까 하고 싶냐 하기 싫으냐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걸 가지고 좀 평가를 해보시면 그냥 이걸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좀 조절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주고 배려하기보다 이게 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를 내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스위치를 만드는 거죠. 할까 말까라는 보통 스위치 없이 바로 가니까요. 아, 네. 그래서 또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하기 싫다라는 게 좀 마음이 정리가 된다면 하기 싫다. 지금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전 그게 필요한 건 아는데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원래 잘 안 돼요. 예, 잘 안 돼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억지로 하셔야 된다고. 억지로. 네, 처음에는 그게 되게 그 연기하듯 하기 싫어 뭐 이렇게 하더라도 네. 그게 정말 연습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 습관은 태도가 되고 성격이 된다고 했죠. 네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그게 좀 솔직하게 아주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진 될 수 있기 도움이 때문에 되긴 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약간 억지로 한다. 그럴까요? 잘 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일종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나를 잘 존중하고 아끼고 뭐 이랬을 때 거절하는 말도 더 잘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데요. 근데 더 그냥 단기적으로는 억지로 그런 말들을 해버릇하면 됩니다. 네. 예, 정말 억지로 뭐 예를 들어 환불해 주세요 이런 것도 억지로 해보다 보면 또 늡니다. 네, 또, 그렇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네.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 관계를 맺으면 이게 그 배려의 그 퍼센테이지가 100대 0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도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약간 인위적일 수 있지만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배려하고 맞춰주고 라는 걸 했다면 나한테도 뭔가 좋은 걸 꼭 해주는 거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사소한 거라도요. 뭐 집에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나한테 사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나도 좀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렇군요. 나한테도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남에게 민폐 끼칠까봐 내 욕구를 표현하거나 또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민폐 끼칠까봐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 민폐의 범위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민폐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내 힘든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것도 민폐라고 생각을 하셔서 상담실에서 막 이제 정말
막 눈물 날 것 같은 힘든 얘기들을 막 이제 하세요. 이렇게 네네. 듣고 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평소에는 좀 누구랑 하시냐고 여쭤보면 지금 이 얘기 처음 해본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지금 처음 하신다고요? 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 얘기 했는데 상대방도 저 때문에 기분 안 좋아지고 이러는 게 이제 되게 걱정된다. 그럼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하신다고 하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사실 뭐 관계라는 게 우리는 하소연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하소연도 필요하고 감정의 배출이란 것도 필요한데 이런 힘든 얘기를 못하는 것도 되게 좀 본인을 되게 좀 더더욱 힘들게 하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모습일 수 있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민폐하면 나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냥 서로 기대고 또 기대받는 그런 건강한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시 말씀드리면 민폐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피해는 주고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경계하다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왜 그 사람인을 이제 한글로 쓰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선 네네. 두 개가. 사람인.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 아닌가. 사람은 원래 그렇게 기대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 그 되게 친하고 가까운 좋은 관계일수록 민폐를 끼치는 게 조금 더 허용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밤 12시에도 정말 친한 친구한테는 야 나와 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장님한테는 12시에 잠깐 나오실래요? 하기가 절대 어렵죠. 못하죠. 네. 네,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장님한테는 절대 더 피해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게 나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좋은 관계라는 건 서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폐를 끼치는 게 허용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했던 관계가 지금도 계속 절친이 되는 이유가 어릴 때는 또 미숙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서로 민폐를 많이 주고받거든요. 네. 치고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이런 게 허용이 되는 관계구나가 되면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소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선 그 패끼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는 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 건강한 민폐 끼치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조금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대단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들어보면 다 할 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집에서는 뭐 아내나 뭐 남편이나에게 오늘 너무 피곤해서 원래 설거지가 내 담당이긴 한데 네. 오늘은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말도 좀 편하게 해보는 거. 그리고 혼자 하려던 집안일을 좀 나눠서도 해보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거요.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을 때 집에 와서 뭐 가족에게 나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내 얘기 좀 들어달라라고 이런 요청을 하는 거. 네. 뭐 또는 뭐 직장에서 뭐 예컨대 뭐 어떤 계속 업무 지시가 막 몰아칠 때 뭐 이번 자료 정도는 제가 초안만 하고 나머지는 좀 팀에서 조금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런 말도 해버릇해야 늡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적당한 민폐도 주고받는 게 건강하다는 이야기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어바웃 심리상담센터 함광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경님께서 이 방송 다시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어보셨는데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다시 보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지 씨는 장애를 가진 아들과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와 그 앞에 남아있는 분식집을 찾아가 엄마의 어린 시절을 도란도란 들려줬죠. 매일 집에만 있던 아들의 얼굴에 활기가